올해 상반기에 50대 초반 남성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당뇨병으로 원래 오셨거든요. 당뇨병으로 저한테 오시는 이유는 당뇨병이 약이 50%고, 약의 기여율이 50%고, 음, 약이 50%, 그리고 생활 습관의 기여가 50%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씩 기여해요. 그러니까 약만 세게 쓴다고 당뇨가 다 잘 조절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 받쳐줘야지 당뇨가 잘 조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활 습관을 아무래도 관리를 잘 해드려서 소개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다른 병원에서 하신 검진 결과를 다 봐드려요. 검진 결과를 리뷰를 해드립니다. 이분 검진 결과를 리뷰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 그랬냐면 류마토이드 팩터, 류마티스 인자가 100이 넘게 나오셨던 거예요. 자, 류마티스 인자의 정상 범위는 대략 20까지입니다. 20 미만이 정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문헌을 찾아보면 자, 이 그래프를 보세요. 류마티스 인자, 류마토이드 팩터의 레벨을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나타냈고, 큐뮬라티브 인시던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X축의 년이잖아요. 그 해가 지날수록 10년 단위로 이렇게 10년씩 지날 때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얼마나 잘 발생하는가 이걸 봤더니 이제 농도별로 류마토이드 팩터, 류마티스 인자가 100 이상일 때 요 선이죠. 진한 파란색. 청록색 굉장히 높아지죠. 100 이상이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이렇게 높아져요. 이분은 이런 위험에 놓여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게 농도가 낮아질수록 조금씩 줄어들어요. 50에서 100 사이까지는 이런 그래프고 25에서 50까지는 요렇게. 자, 이분이 최근에 류마티스 팩터가 얼마나 나오냐면 대략 40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당뇨병을 관리하면서 생활습관 관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있는 그런 상태가 예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주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 위험 인자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 중에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중에 조심할 것은 없나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유병률은 1%고요. 많지 않죠, 1%면. 여자에서 남자보다 2배 더 많이 발생하고요. 50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고 손과 발의 관절을 대칭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쪽 다 침범하는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다발성 관절염. 관절 한 개가 아픈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아프다는 거죠. 증상으로 관절통, 뻣뻣한 관절 붓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가족력이 있을 경우 위험도가 3에서 19배까지 증가할 수 있고, 유전적 요인이 대략 50에서 60%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가항체 양성률이 50에서 80%다. 아까 류마티스 인자가 자가항체거든요. 그게 양성이 나오는 게 50에서 80%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략 20에서 50%는 자가항체가 나오지 않아요. 자가항체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암입니다. 쌍둥이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50에서 70% 유전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를 추적해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가 동시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는가 이런 걸 추적하다 보면은 대략 12에서 15%만 공유된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유전적으로 똑같은 두 아이가 환경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트윈은 어떤 쌍둥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생길 수 있고 어떤 쌍둥이는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아주 결정적인 팩터는 아니라는 걸 쌍둥이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모식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도형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면 유전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태어나겠죠?
유전적인 위험성 위에 뭐가 얹어지느냐? environmental risk. 이게 환경 위험인데요. 환경 위험. 이게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오늘의 핵심. 생활 습관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뭐 담배도 있고 장내 미생물도 나오고 그 이제 치아 건강도 나오고 식습관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유전적인 인자에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가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자가 항체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가 항체가 나오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증상이 생깁니다. 증상이 생기는데 이때는 그 증상이 생기지만 뭐 뚜렷한 관절염, 클리니컬 아스라이티스, 관절염까지는 아닌 거예요. 관절통이 있을 수는 있는데 관절염은 아닌 거죠. 관절염은 아니고 관절통 정도, 관절 통증.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요. 관절염이 생기는데 이게 어떠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진 않아요.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진 않아요. 그런 관절염이 생기고 이게 더 진행하다 보면 관절염이 진단 기준에 부합한 관절염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진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건강에서 미병으로 넘어가고 이 미병에서 다시 질병이 생기는데 이 미병에서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료할 때도 항상 이런 부분 어떤 전구 증상이 있으면 조기에 빨리 잡아내가지고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다시 건강해졌을 때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어디가 미병이냐? 대략 이만큼이 미병 단계예요. 이만큼이 미병 단계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좀 빨리 찾아내가지고 확인이 돼서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죠. 네.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속상한 환자분이 한 분 계시긴 하세요. 이분이 젊은 여성분이었고, 처음에 오셨을 때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오셨어요. 관절염도 아니고 손가락 주변에 뭐 피부 반응? 이런 걸로 오셨는데, 이제 추적을 하고 뭐 검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다 보니까 아주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끼워 맞춘 거죠. 그래서 가까스로 진단 기준에 부합한 것 같아서 제가 상급병원 보내드렸어요. 왜 이렇게 상급병원 일찍 보내드렸냐? 왜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약물 치료를 가급적 늦게 하는 게 목표였다면 최근 들어서 패러다임은 어떠냐면 가급적 일찍 해야 된다. 왜냐면 관절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예. 그래서 이분 생활 습관 개선하고 나서 이제 그 상급병원 류마티스 내과 갈 때쯤에는 증상이 다 개선이 되셨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보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상급병원 진료 보고 뭐 다 괜찮다. 이대로 관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근데 정말 속상하게도 이분 이후에 정말 잘 관리가 되다가 이후에 그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시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시 생겨서 이제 그때는 정말 확연히 진단 기준에 부합해져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신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되게 속상한 케이스이긴 하죠. 아무튼 이 분의 경우를 봐도 이제 생활 습관 관리가 이렇게 질병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요소다라는 거는 사실 보여준 거잖아요. 생활 습관 관리를 잘하면 질병이 컨트롤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질병으로 넘어가는 그런 걸 시사를 하는 거죠. 앞선 도표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전에 자가 항체가 먼저 나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얼마나 일찍 자가 항체가 나오는지를 보여준 연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 X축에 보면은 이 0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진단 시점이에요. 그럼 진단 시점으로부터 얼마까지 앞섰을 때, 얼마까지 앞서서 자강체가 관찰되느냐 했더니 대략 14년. 14년 시점 앞에서 자강체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자강체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요 하얀색 요쪽은 IgM-RF, 류마토이드 팩터고, 류마티스 인자. 그 다음에 이 회색 영역은, 여기 회색 영역은 안티 CCP. 이게 조금 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이적인 자가항체예요. 이 까만색 영역은 이거 두 개 다 나오시는 분. 그래서 길게는 14년 전부터 이렇게 자가항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진단으로부터 이제 한 3, 4, 5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한 증가가 관찰이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그 질병이 진행하고 있는 수면 아래서 이제 질병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전구 증상의 첫 단계로 자가항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증상인데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밑에 살펴볼게요. Joint symptom of recent onset. 관절 증상이 최근에 생긴 관절 증상. 최근에 생긴 관절 증상 1년 이내. 그리고 MCP 조인트의 증상. MCP 조인트는 어디냐면요. 여기 손의 그림에서 이쪽,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MCP 조인트예요. 그래서 주먹을 쥐었을 때 여기 너클 부분 있죠? 이렇게 표시된데 그리고 엄지는 여기. 그래서 여기가 MCP 조인트입니다. 이런 데에 증상이 있거나 그리고 증상 중에 조조강직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관절 뻣뻣해가지고 잘 쥐어지지도 않고 주먹 쥐어지지도 않고 이런 증상인데 조조강직이 60분 이상 지속되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이른 아침에 나타날 때 여기다 더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직계 가족력이 있을 때 예,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이걸 셀프 테스트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주먹을 쥐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이 MCP 조인트가 아프면 여기를 눌러봤을 때 MCP 조인트를 막 눌러봤을 때 이렇게 아프면 조금 더 시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류마티스 내과를 좀 찾아서 진료를 일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인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일 때 위험도가 증가하고요. 흡연하면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occupational dust, 직업상 뭔가 연마를 해야 되거나 그래서 분진이 날릴 때 실리카 분진이 좀 대표적인 걸로 거론되고 있었고 공기오염, 대기오염, 그리고 이건 식습관 요소인데 하이소듐, 고염식, 붉은 육류 많이 먹을 때, 그리고 철분제 많이 섭취할 때 그렇게 되는데 고염식, 붉은 육류, 철분제 섭취. 철분제는 빈혈이면 꼭 드셔야 되시고요. 이게 빈혈 말고 과잉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분이 과잉일 때 철분 자체가 염증을 좀 유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가 된 거고, 그리고 비만, 비타민 D 결핍, 이런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호인자를 또 살펴볼게요. 여기는 보호인자. 아까 위에 거는 위험인자였고요. 보호인자는 오메가3. 오메가3 오일은 오메가3는 그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무래도 염증성 프로세스다 보니까 항염작용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적절한 음주, 적절한 음주. 요거 나와서 반가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동생도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식습관, 그리고 스타팅 고지혈증 치료, 그리고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 이건 피임약이죠.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 대체. 자, 요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루푸스 말씀드릴 건데요. 루푸스는 또 반대예요. 근데 루푸스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이게 류마티스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네 다 가족이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 이 여성 호르몬 요거 유입하는 거는 사실 이제 좀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돼서 이게 보호인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막 쓰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성이 있으면 류마티스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딱 가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질병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그분이 어떤 류마티스 질환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 여성 호르몬은 좀 조심해야 된다. 보호인자로 확인되긴 했지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른 문헌에서 이 햇빛 쬐는 거 UV 라이트라고 했거든요. 햇빛에 자외선 있죠. 햇빛도 위험인자예요. 음. 흡연의 경우에는 흡연의 경우에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남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성을 더 높인대요. 그래서 여성에서는 다른 위험 요인의 기여가 더 크고 남자에서 조금 기여 요인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 많이 나오는 남성분들 담배 끊으시면 좋겠고요. 흡연이 그러면 어떠한 기전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에 기여하느냐? 그 기전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흡연을 하면 뭐지? 이 연기를 마시잖아요. 연기를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폐로 가죠. 폐로 이렇게 이 연기를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폐 점막이 손상이 돼요. 폐 점막이라고 해야 되나? 이 폐 실질 손상이 돼요. 실 손상이 돼요. 그리고 이걸 빨아들이면 구강에도 이 연기가 닿잖아요. 그럼 구강 점막 손상이 일어나요. 요 두 군데를 통해서 이 두 군데를 통해서 담배 연기가 염증을 조장시켜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는 사실 단 한 잔의 술,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암 위험성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음주는 명백히 발암 요인이다. 이거를 밝힌 대규모 스터디가 나와서 이제 뭐 함부로 음주를 조금이라도 권유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루푸스나 약간 보호 효과를 적절한 음주가 보호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역학 연구에서 기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적당한 음주가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해요. 음주가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음주가 좋은 거예요. 과도한 음주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음주가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사실 미국 CDC,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얘기하는 적당한 음주는요. 남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이하, 두 잔 이하. 하루에 두 잔 이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잔 이하예요.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에서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과음을 하시는 것에 어떤 이유나 변명거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식습관 측면에서 당연히 식습관이 건강하면 예방 효과가 있겠죠. 그걸 보여준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는 7만 6천 명의 여성을 추적했고요. 식습관이 건강할 때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 위험도가 감소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식단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지중해 식단도 도움이 되는데 또 어떤 연구는 지중해 식단이 도움되는 걸 밝히지 못했다. 이런 네거티브 리절트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단된 이후에 지중해 식단을 한 것이 질병 활동도 개선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연구를 보다 보면 네거티브 리절트 나온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 당연히 건강한 식습관이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여러 연구가 보다 보면은 그것을 증명했는데 증명하지 못한 연구가 일부 있었다고 해서 건강한 식습관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될 개연성이 훨씬 더 높고 그게 이제 모든 연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는 좀 복잡한데 말이 복잡한데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 주의하셔야 되는지 정리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어, 가장 중요하게 햇빛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루푸스에 가서 보면은 루푸스에서 더욱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자가 면역 질환은 가족이니까 햇빛 보지 마시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고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방송 콘텐츠에서 비타민 D 때문에 비타민 D는 햇빛으로 충분하다 이런 일반적인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부분은 안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안전하지 않은 분들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의 어떤 유전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분들은 그냥 드시는 게 안전해요. 비타민 D는 그냥 드세요. 그다음에 금연하셔야 되시고요. 환경오염, 대기오염 이런 거 피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직장 근처에 뭐 환경이 괜찮은지 이런 거, 집 근처 환경이 괜찮은지 점검하시고 공기청정기나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용하시고 새집증후군 절대 피하시고 새집증후군 없는 집에서 사시고 왜냐면 면역 반응이라는 게 염증이라는 게 뭐가 어, 뭐가 촉발이 될지 몰라요. 이게 담배가 될 수도 있고,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우리 몸에 자극을 줘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 염증이 그러니까 사슬 반응이잖아요. 염증이 뭐 이 염증 반응 일으키고 저 염증 반응 일으키고 이렇게 염증이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다 보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초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환경오염 주의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염증 높이는 불건강한 식단 이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들. 아까 햇빛 보지 말고 비타민 D 영양제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햇빛은 보지 마세요. 영양제로 또는 음식으로 보충하세요. 건강한 식습관, 항산화 식단, 지중해 식단 같은 항산화 식단 가지시고요. 음, 오메가3 도움됩니다. 오메가3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 대상 되시는 분들은 고지혈증 치료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치료 고려하시고, 그리고 구강위생 중요하세요. 구강위생 신경 쓰시고, 구강위생은 이를 잘 닦는 것뿐만 아니라 치약을 또 너무 센 걸 쓰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 점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쓰는 치약이 좀 적절한가 이것도 좀 점검해 보시고 저도 치약이 너무 세가지고 입이 자꾸 헐어가지고 좀 천연 치약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난데 그런 점들 이렇게 입안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그러면서도 이 구강을 좀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일 풀링을 권유드립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오일 풀링 뭔지 한번 해드릴게요.
한 가지 더 챙기신다면 장내미생물 챙기는 거예요. 장내미생물은 유산균 드시면 되나요? 유산균 드시면 끝나나요? 절대 아니에요. 유산균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인은 뭐다? 주된 역할은 유산균이 아니라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그래서 식이섬유 잘 챙겨 드세요. 장내미생물 건강은 식이섬유 섭취량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에서 식이섬유 섭취량 높이는 방법, 잡곡밥 드시고요. 나물 반찬 드시고요. 빵 드실 때 갈색 빵 드시고요. 견과류, 견과류 간식으로 잘 챙겨 드시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 실천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이번 영상이 조금 길었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